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겠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방침 이후 상승폭이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는 결국 하락 전환한 건데요. 이번 가격 조정이 상급지를 넘어 다른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지 집값 전망 해보도록 하죠.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동안 상승폭은 줄어들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가격이 이제 상승폭이 줄어든 게 아니라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런 집계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서울 아파트 가격 현황 좀 전반적으로 보고 가죠. 네, 한국부동산원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게 되면 서울 평균은 아직 하락 전환되지는 않았습니다. 0.09%인데요. 이게 1월 26일 기준에서 본다면 0.31%니까 상승률이 한 3분의 1 정도로 상당히 내려왔습니다. 0.09% 정도의 속도라면 조만간에 이제 보합 흐름까지 내려올 것 같고요. 다다음 주쯤면 이런 추세라면요. 맞습니다.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예, 우리가 눈에 띄는 건 강남 3구, 용산구, 네. 2025년 작년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이고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게 서초구 같은 경우에 이제 서초구를 보게 되면 서초구가 마이너스 0.01%입니다. 원베일리가 있는 강남의 최고 부촌인데 이게 1월 26일에 0.27%였는데 마이너스 0.1%, 0.01%까지 내려왔다는 건 굉장히 상징성이 크고요. 네. 강남구는 마이너스 0.07%입니다. 그래서 서초구보다 강남구 또 2025년 작년 집값 가장 많이 올랐던 강남 3구, 용산구 중에서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이 송파구인데요. 잠실이죠. 우리가 말하는. 잠실에 네. 있는 송파구인데 마이너스 0.09%입니다. 이게 100주 만에 하락 전환을 했기 때문에 거의 2년 만에 하락이고요.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니 강남은 초롱성이고 네. 집값 불패의 신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하락 전환을 했다는 얘기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변 지역으로 당장 가격은 떨어지지 않으나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지금 팔아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매수자들 같은 경우는 중동 전쟁까지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관망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좀 했던 용산구, 강북에선 용산도 지금 주간 단위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맞습니다.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서울 전체 아파트 중에서 이제 고가, 중가, 저가로 좀 나눠 보면은요, 상위 20%의 고가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이 실은 이제 빠진 게 가장 많이 빠졌다, 상승폭이 둔화됐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즘에 이제 고가 아파트라고 하면 참 많이 달라졌죠. 기준이 한 35억 정도를 잡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 30억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고가 고가 아파트라고 아파트라고 얘기를 이제 하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도 이제 같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강남 3구, 용산구가 서울의 상위 20% 주로 고가 아파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저는 굉장히 건전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25년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는 오버슈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버블을 좀 제거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어떤 분들은 걱정을 하시죠.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걱정하는데 최근에 제가 현장을 다녀보게 되면 이제 면적에 따라서 단지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네. 전용 84 기준에서 잠실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보게 되면 10% 정도 호가가 내려온 물건들은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네. 헬리오시티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15%까지도 하락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 급등했던 버블이 좀 제거가 되고 있다.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호가가 내려오는 속도가
느리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작년에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올해 내려가는 속도도 또 굉장히 더딥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이 올라간 지역들이 올해 좀 조정폭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고가 아파트 흐름을 뭐 좀 살펴보게 되면 아직 뭐 고가 아파트 시장이 뭐 크게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증가율이 굉장히 둔화됐습니다. 0.15로 나오는데 이게 작년 6월에 4.4였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떨어졌다. 그리고 가격 자체도 34억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좀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좀 높은 비싼 가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가가 조정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5월 9일 이전에는 호가가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자금력이 되시고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15% 정도 조정된 매물이라면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락폭 같은 경우에 우리 상위 20%입니다. 지금 보니까 대략 한 34억 그렇습니다. 이상인데요. 네네. 여기에 대한 하락폭이 가장 컸다라는 것을 통계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유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정부 또 이재명 대통령의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정말 마지막 이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뭐 저는 결정적이었다고 결정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이제 매주 부동산원 그 주간 동향을 그래프로 그리고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 대통령께서 1월 20일에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 발언하셨고 예. 1월 23일에 공식화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흐름을 보게 되면 이 SNS를 하기 전에는 상승 흐름이었거든요. 그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발언 이후로 꺾였고요. 만약에 SNS로 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서울 지나고 저는 상승률이 더 커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중동 전쟁 또 여러 가지 물가, 유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만약에 집값까지 올라갔다면 진퇴양난에 빠질 수는 있는데 특별히 어떤 뭐 굉장히 무리한 정책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 예정되어 있는 양도세 중과세로 흐름을 꺾고 강력한 경고를 줌으로써 투자 심리를 위축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지금 중동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좀 적절한 타이밍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잘 개입을 했다. 그리고 효과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당초 예상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강남 3구라든가 용산에 집을 갖고 이제 외곽 지역을 팔 거다. 그래서 이 외곽이 많이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히려 강남구 용산 집값이 더 빠지는 거는 왜일까요? 이건 좀 예상을 어긋난 것 같은데요. 일단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네. 양도세 중과세라는 게 샀던 가격, 취득 가격에서 팔았던 가격, 판 가격, 양도 가격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집값이 많이 올랐던 작년에 상승을 주도했던 고가 아파트 시장이 양도세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세로 하면 오히려 더 비싼 집을 파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려면 많이 올라서 중과세로 파느냐, 일반 세율로 파느냐가 5억, 10억 정도 차이가 나는 아파트들은 금매로 팔 수는 있는데 외곽 지역들은 그 정도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5월 9일 지나서 팔아도 영향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5월 9일 전에 꼭 팔아야 되는 양도 차익이 큰 매물 위주로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상위 20%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강벨트 지역에 금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좀 알아야겠다. 어떤 시장 자체가 뭐 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절세 매물을 위해서 호가가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문가들 중에서도 상승론자, 하락론자들이 늘 이제 의견들을 내는데요. 지금 최근 통계로는 집값 하락론이 떨어진다 쪽이 46%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5월 9일이 기점일 것 같고요. 아마 절정은 3월 말, 4월 초가 될 것 같고 올 한 해를 놓고 보면 어떻게 할까요? 5월 9일 이후로도요. 네. 저는 그 고가 아파트 시장과 중저가 아파트 시장을 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5월 9일 지나면 매물이 잠기면서 다시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좀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상승론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상승론자입니다.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정확히 봐야 될 게 고가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 물론 매물은 충분히 잠길 수는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매물이 잠기는데 자 매수자 반응을 보게 되면 매수자들이 집주인이 올라가는 호가를 따라가게 되면 집값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매수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5월 이전에 금매를 경험했던 상황에서 중동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올라간 호가 5월 9일 지나고 다시 호가를 올린다면 그 호가를 당장 따라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폭락도 아니고 폭등도 아니고 하반기는 고가 아파트 시장을 일단 멈춰서는
보합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저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떨어질 폭도 적고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출이 잘 안 나오고 있고 전세 매물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또 수요층에 또 가담을 한다면 중저가 아파트 시장은 또 강보합세나 또 강세가 될 수도 있어서 정부의 정책의 방향성이 고가 아파트 시장을 안정시켰다면 하반기에는 이제 중저가 아파트 시장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저가라는 표현을 이제 썼는데요. 15억이라고 15억 하겠습니다. 입니다. 네네. 가격 15억대 밑은요. 서울 외곽 지역 또 수도권은 이번에 좀 잘 버텼고 오히려 몇몇 구역은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도 분명히 다주택자 중과 유예의 이제 중단도 영향을 받을 텐데 15억 이하 쪽은 상당 부분 잘 버티고 또 오히려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이제 시장을 좀 구분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집주인, 그러니까 파려는 매도자와 집을 사려는 매수자 입장에서 좀 구분을 해서 보자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런 15억 아래의 아파트 구간은 사실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2, 3억 정도 올랐는데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굳이 급매로 팔 이유는 없는 상황이고요. 절세 효과가 덜하니까. 절세 효과가 네. 덜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4만 쌍 정도 나오는데 전세 매물이 충분하다면 전세로 많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지금 전세 매물이 굉장히 귀하죠. 입주 물량도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안 되겠어, 나 집 사야겠어라고 해서 지금 매매 수요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뭐 호가는 뭐 거의 잘 안 내려오고 있고요. 네. 근데 폭등이냐 그러면 사실 폭등은 또 아닙니다. 안 떨어지는 거죠. 그냥 안 네. 떨어지는 거고 사려는 분들은 사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9억 아파트가 한 9억 5천, 10억 정도 올 초 대비 그 정도의 조정이기 때문에 저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좀 흐름 자체를 강남 쪽은 하락폭이 큽니다. 그럼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고가 아파트 한 20% 정도의 시장이라면 한 10%, 15% 정도 조정된 매물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5억 아래 아파트 구간에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라면 15% 조정된 매물을 기다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단 이제 유가가 좀 변수긴 합니다. 그래서 예. 분위기 보고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잘 지켜보시고 내 집 마련 전략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억 이하 아파트에서는 좀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함께 봤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이제 전세 물량 감소 효과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실수요자들이 아마 이런 15억 이하 아파트를 매수로 들어간다라는 이제 그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 물량들, 전세 시장들 한번 봐주시죠. 어떻습니까? 전세 시장이 사실 좀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앞서서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주 물량이 이제 작년 2025년 기준에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한 4만 3천 호 정도 약 그 정도 나왔는데요. 지금 임대 물량까지 포함해서 한 2만 8천 호 정도로 한 35%, 40% 정도 절대적인 입주 물량이 줄어들었고요. 이 감소 추세가 2028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번에도 129 공급 대책도 발표를 했는데 이게 당장의 어떤 입주 물량으로 연결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정책적으로 보더라도 갭 투자를 이제 막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을 금지를 했는데 네. 이게 또 역설적으로 그나마 나오는 신규 입주 물량에 세입자가 전세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세입자가 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요. 최근에 등장을 했는 게 2년 살고 이제 2년 더 연장이 되면 계약갱신 네. 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5% 이내로 거의 안 올리고 하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이 계약갱신 청구를 하지 않고 7천만 원 1억 올려줄게요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려고 그러는 건가요? 다음을 보는 경우들도 있고요. 대신 내가 올려줄 테니까 저 4년으로 계약해 주세요 라고 연장, 그러니까 2년이 아니라 그렇죠. 다음에 쓴다는 거죠. 다음 다음에 턴에. 쓸 수도 예. 있고 안 써도 되니까 일단 지금 1억 올려줄 테니까 기간을 4년으로 하자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 현상 자체가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기존 세입자들은 눌러 앉아버리고 전세 매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신혼부부들이 발을 동동 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빌라 오피스텔 시장도 지금 여러 가지 위축이 되고 있는데 전세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아파트, 비아파트 시장에 어떤 정책적인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강남 3구 또 용산구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쪽 지역은 전세값도 떨어지는데
통계를 놓고 보면 강북권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요. 아, 이건 좀 당국이 원하는 방향은 아닌데 아닙니다. 네네. 강북권 전세 시장 대책 좀 뭐 전세값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강남권은 입주 물량이 있습니다. 잠실 르웰이라든지 청담 르웰, 잠레아 아파트들이 입주 물량이 그나마 나오는데 강북 쪽에는 지금 입주 물량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아파트 입주 물량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정부가 아무리 물량을 준비를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6개월, 1년 내에 어떤 물량이 나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빌라 오피스텔, 비아파트 공급을 좀 늘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아파트 공급에 대해서 지금 또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는데 비아파트 공급을 좀 늘려서 적어도 임대 시장, 전세 임대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정책의 변화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한 축이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없는 게 세입자 물량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은 게 월세 비중이 엄청나네요. 이제 70% 시대를 육박하고 있는. 자, 이제 전세 월세화는 하나의 우리 뭐 집값 주거 문화로 정착됐다고 봐야 됩니까? 뭐 긍정적으로 보자면 또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가 또 금융학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좀 불안전한 또 갭 투자의 또 원흉이다 이런 갭 투자의 평가도 원흉이 있고. 될 수도 있고요.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나 앞으로 방향성을 본다면 사실 월세로 가는 게 방향성은 맞는데 너무 급격하게 변하게 되게 되면 우리 또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도 있고요. 집주인 입장에서 본다면 예전에는 전세금 받아서 뭐 다시 또 갭 투자도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 활용을 했는데 이제 다주택을 늘리는 그런 트렌드가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들도 월세를 선호하다 보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 역시도 방향성은 맞습니다만 뭐든지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 우리 세입자들이 느끼는 충격은 또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완만하게 또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똘똘한 한 채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싱가포르 이번에 하면서 싱가포르 부동산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었죠. 왜냐하면 똘똘한 한 채로 너무나 또 가게 되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여기에 대한 손질 여부도 나오고 있고 안 살았던 한 채긴 한 채인데 안 산 것 주거용 한 주택은 또 다른 세금 정책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추가 대책도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싱가포르 모델을 보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 네. 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자국민의 거주하는 집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세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모델을 좀 벤치마킹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보유세나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도 1주택인데 거주를 했느냐, 거주를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도 세밀하게 나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앞으로 이제 거주하는 1주택 위주로 주택의 트렌드가 좀 바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좀 보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이 저 표에서는 없는데 네. 그걸 좀 이제 걱정하고 그게 또 마지막 큰 방이 된다 그런 얘기도 좀 있는데 그것도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이제 고가 네.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은 자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비과세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12억까지만 비과세가 되거든요. 네. 금액이 큰 고가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10년 동안 보유하고 거주하게 되면 이제 세금을 80%까지 좀 깎아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수십억이 돼도 깎아주는 거죠. 깎아줍니다. 양도세.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정 고가 아파트를 너무 많이 깎아준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더라도 40%를 깎아주기 깎아주죠.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손질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거주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마도 그렇게 된다면 또 시장의 수요자들은 또 자기 집에 거주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전세가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러 각도로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아마 준비를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불패로 평가받고 있는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구조 변화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또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